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구름도 쉬어간다는 높은 봉우리 아래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긋한 약초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는 산짐승들도 발걸음을 멈추곤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외딴 집배는 순덕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평생을 산속에서 풀과 나무를 벗삼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단순히 약초를 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풀들을 말리고 찧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향료를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고단한 사람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듯했고 잠 못 이루는 아이를 곤히 재우는 어머니의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면 을에 할머니의 오두막을 찾아와 향주머니 하나를 얻어가곤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집마당에는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가을이면 보랏빛 국화가 그윽한 향기를 뽐내며 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일어나 숲으로 향하곤 했는데 그녀의 바구니에는 언제나 갓 뜯은 싱싱한 잎사귀와 꽃잎들이 가득 담겨 돌아오곤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언제나 은근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커다란 무쇠솥이 걸려 있어 온갖 재료들이 보글보글 끓으며 신비로운 김을 내뿜었습니다. 할머니는 솥 앞에서 땀을 흘리며 나무 주걱으로 약재를 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는 사제와도 같이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정성과 시간 그리고 누군가의 평안을 비는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귀한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깊은 외로움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슬아의 자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혼인하여 남편과 함께 이 산골에 들어왔으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생기지 않았기에 그녀는 긴 세월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만 했습니다. 밤이면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벗삼아 바느질을 하거나 향을 만들었지만 문득문득 밀려오는 적막함은 아무리 좋은 향기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퇴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 따뜻한 기술을 물려줄 아이가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직이 함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나니 할머니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줄 뿐 깊은 산속의 밤은 언제나 길고도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산천초목이 꽁꽁 얼어붙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눈이 어찌나 많이 내렸는지 할머니의 오두막 처막 끝까지 눈이 쌓였고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민가로 내려오다 얼어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추위 속에서도 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겨우살이를 구하러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하얀 눈밭 위에는 토끼나 노루의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눈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가늘고 애초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와 할머니의 귀를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바람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덤불숲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칠흑같이 검은 털에 윤기가 흐르는 처음 보는 기이한 짐승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쇠덫에 뒷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양이 같기도 하고 족제비 같기도 한 생김새였는데 눈동자가 마치 보석처럼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고 있어 보는 순간 예사짐승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짐승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할머니가 다가오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으나 기력이 다했는지 이내 스르르 눈을 감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덫을 벌려 짐승의 다리를 빼내주었는데 상처가 깊어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에구, 이 추운 날 어쩌다 이런 몹쓸 덫에 걸렸을꼬. 이대로 두면 분명 얼어 죽고 말 테니 내가 데려가마.
할머니는 잊고 있던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짐승을 감싸 안았습니다. 짐승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 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기묘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꽃향기보다 짙고 나무향보다 깊은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신비한 냄새였습니다. 할머니는 짐승을 품에 안고 눈보라를 뚫으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짐승을 누워놓고 할머니는 서둘러 쑥과 지혈에 좋은 약초들을 찧어 상처에 붙이고 깨끗한 무명천으로 정성껏 싸매주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할머니는 잠 한숨 자지 않고 짐승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계속했습니다. 미음을 쑤어 숟가락으로 조금씩 입에 넣어주고 열이 오르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짐승은 가르랑거리며 안정을 찾아갔고 방 안은 짐승의 몸에서 나는 그 신비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향을 맡고 있자니 할머니는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짐승은 기운을 차리고 눈을 떴는데 그 푸른 눈동자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는 눈빛이 마치 사람의 그것처럼 깊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짐승이 전설 속에 나온다는 신비한 사양고양이임을 직감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동안 사양고양이는 할머니의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며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할머니가 약초를 다듬을 때면 곁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며 지켜보았고 할머니가 밥을 먹을 때면 무릎 위에 올라와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돌보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고양이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다시 씩씩하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이제 이 아이를 숲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산짐승은 산에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별의 날 아침, 할머니는 사양고양이를 안고 툇마루에 앉아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 네가 살던 곳으로 가거라.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지만 짐승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사양고양이는 잠시 할머니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떠나기를 주저하는 듯 하더니 이내 뒤를 돌아보며 숲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숲 어귀에 다다른 고양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눈밭 위에 툭 떨어뜨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하게 여겨 그곳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양의 씨앗과 말린 버섯, 그리고 알 수 없는 나무 껍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가 남기고 간 선물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아 집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독특한 향을 내뿜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맡을 때는 평범했지만 이것들을 한데 모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따뜻해지며 마치 봄날의 꽃밭에 누워있는 듯한 황홀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사양고양이가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남긴 선물, 즉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향을 만들 수 있는 비법 재료임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양이가 남긴 재료들을 솥에 넣고 평소 자신이 알던 지식을 더해 조심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물의 양을 맞추며 며칠 밤 낮을 꼬박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침내 가마솥 뚜껑을 열자 오색 찬란한 김이 피어오르며 이제껏 세상에 없던 향기가 오두막을 넘어 온 산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슬픔을 잊게 하고 현재의 고통을 잠재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향을 조금 덜어 작은 항아리에 담아두자 낡고 허름했던 오두막은 마치 궁궐의 침전처럼 귀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한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즐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귀한 물건이구나.
그녀는 사양고양이가 준 이 선물을 행복향이라 이름 짓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길을 갔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할머니의 집을 찾았지만 향을 맡고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찌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되찾자 너도 나도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던 집은 화목해졌고 병으로 신음하던 노인은 고통을 잊고 편안한 잠을 잤으며 우는 아이는 뚝 그치고 방실방실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향기도사라 부르며 칭송했고 산골 마을은 향기를 구하러 온 외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한 미소로 향을 나누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향기를 함께 나누고 내 뒤를 이어갈 핏줄이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마을에서 가정 성격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최영감이 씩씩거리며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할머니를 칭송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요망한 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홀리는 게야. 당장 그 솥을 치우지 못해. 최영감이 소리를 지르며 마당에 들어서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에서 간 만든 행복향을 담은 작은 주머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영감의 코앞에 살며시 그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최영감은 코를 막고 뿌리치려 했지만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그락 크루락하던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온화하게 변하고 꽉 쥐고 있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며 긴장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리 편안해지는가.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짐을 내려놓은 것 같네 그려. 최영감은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돌아갔고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의 향이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술과 같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자 할머니의 명성은 산골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 그리고 저 멀리 도성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고관대작의 부인들도 장사를 하는 거상들도 사람을 보내 할머니의 향을 구하려 애를 썼습니다. 할머니의 오두막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금은보화를 싸들고 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오직 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간절함만을 보고 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꿈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사양고양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꿈속의 고양이는 사람의 말을 하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착한 마음이 향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곧 더 큰 세상으로 나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한 인연이라니, 혹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얻게 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새벽 기도를 올리며 정화수를 떠놓았습니다. 마당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춤을 추었고 솥에서는 여전히 향기로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산골의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된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이제 산을 넘어 더 넓고 화려한 곳, 그러나 더 차갑고 위험한 곳으로 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며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사양고양이가 준 마지막 재료를 꺼내어 가장 귀한 향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높은 담벼락 너머까지 순덕 할머니의 소문이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당시 궁궐안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는 왕비마마가 계셨는데 전국에 명의가 지어올린 탕약도 소용이 없었고 무당의 굿판도 효험을 보지 못해 근심이 깊어가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골 마루를 지나던 한 내관이 할머니의 향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왕에게 고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 순덕 할머니를 모셔오라 명하였고 조용한 산골 마을은 금색 장식이 번쩍이는 가마와 호위무사들의 등장으로 한바탕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평생 정들었던 오두막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자신의 향기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가 챙긴 것은 화려한 비단옷도 아니요 귀한 보석도 아닌 그저 손때 묻은 무쇠솥 하나와 말린 약초꾸러미 그리고 사양 고양이가 남겨준 신비한 재료들이 담긴 작은 항아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앞길을 배웅했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꼭 다시 돌아오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가마가 움직이자 산새들이 지저귀며 따라왔고 숲의 나무들도 가지를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순덕은 구름 낀 산봉우리를 뒤로하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문턱을 넘어서자 할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기와집들과 화려한 단청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한편으론 그 거대함에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은 흡사 개미떼 같았고 어디선가 모르게 풍겨오는 차가운 긴장감은 산속의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할머니는 왕비의 처소 근처에 마련된 작은 방인 향방에 짐을 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미 궁궐의 향기를 책임지던 다른 상궁들의 텃세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순덕 할머니는 묵묵히 아궁이에 돌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왕실의 향과 의복 관리를 도맡아온 최상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깐깐하고 빈틈없는 성격으로 아랫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리기로 유명했는데 굴러온 돌이나 다름없는 시골 늙은이 순덕이 왕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들어온 것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최상궁은 순덕이 가져온 낡은 솥과 투박한 약초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천한 물건들로 귀한 마마의 옥체를 치유하겠다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꼴인지 모르겠구나. 최상궁은 일부러 질 나쁜 숯을 주거나 물을 늦게 대주는 등 교묘하게 순덕을 방해하려 들었지만 순덕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산에서 배운 지혜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순덕이 만든 향을 왕비의 침전에 올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사양 고양이의 선물인 신비한 재료를 극소량 섞어 산속의 맑은 새벽 공기와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듯한 향을 피어올렸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가늘고 부드럽게 방안을 휘감았고 그 향을 맡은 왕비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순식간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늘 찡그려져 있던 미간이 펴지고 거칠었던 숨소리가 편안해지더니 왕비는 그 자리에서 스르르 눈을 감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들리는 왕비의 고른 숨소리에 왕과 신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순덕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궁궐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왕비의 병이 씻은 듯이 낫자 왕은 순덕에게 큰 상을 내리고 정식으로 향방을 총괄하는 지위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높은 벼슬이나 재물을 사양하고 그저 궁궐 한 구석에서 조용히 향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하여 후원에 있는 조용하고 볕이 잘 드는 별채를 내어주며 그곳에서 마음껏 향을 연구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순덕의 별채는 곧 궁궐 안의 명소가 되었고 상궁 나인들은 물론이고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내관들까지 몰래 찾아와 향기를 맡고 위로를 얻어가곤 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 최상궁의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최상궁은 순덕을 흠집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쓰는 재료 중에 사람을 홀리는 마약 성분이 있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저리 단번에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없어.
최상궁은 신복들을 시켜 순덕의 쓰레기통을 뒤지게 하고 밤마다 별채 주변을 감시하게 했지만 나오는 것은 향긋한 풀냄새와 순덕의 온화한 미소뿐이었습니다. 최상궁은 분을 참지 못해 밤마다 자신의 처소에서 비싼 도자기를 깨트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태기가 비친 것입니다. 평생 자식이 없어 외로워했던 순덕에게 하늘이 내린, 아니 어쩌면 그 신비한 향기가 가져다준 축복이었습니다. 궁궐의 의녀가 진맥을 하고 임신임을 알리자 순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비 또한 자신의 병을 고쳐준 은인의 경사에 기뻐하며 귀한 보약과 비단을 하사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향기 할머니가 복을 받았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단 한 사람, 최상궁만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궁녀들 사이에 은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아이가 생기더니 저건 필시 요괴의 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아이일 거야. 그 이상한 향이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어 아이를 만든다지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궁궐같이 폐쇄적인 곳에서는 헛소문이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순덕을 바라보는 눈빛에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며 흔들리지 않고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향만 맡으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지고 다시 피기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의 별채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향긋한 냄새가 진동했고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궁궐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사내 아이였는데 피부가 백옥같이 희고 눈이 샛별처럼 초롱초롱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순덕은 땀에 젖은 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연석이라 지었습니다.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처럼 그리고 세상에 널리 퍼지는 향기처럼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연석이 태어나자 왕비마마께서도 직접 사람을 보내 축하해 주셨고 궁궐 안에 흉흉했던 소문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순덕은 틈만 나면 아기를 업고 향방에서 이를 보았고 연석은 어머니의 등에서 옹알이를 하며 방실방실 웃었습니다. 순덕이 향 재료를 다듬을 때면 연석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만지려 했고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지나가던 궁녀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순덕에게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고 지난 세월의 외로움은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 속에서도 불안의 씨앗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구석진 곳을 청소하며 평생을 보낸 늙은 내관 하나가 어느 날 순덕의 별채 마루에 걸터 앉아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순덕 어멈, 너무 밝은 달은 구름을 부르는 법이라오. 저 최상궁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니 아이 단속을 잘 하셔야 할게야. 특히 궐 안에서는 작은 흠집 하나가 목숨을 좌우하기도 하니까. 노인의 말에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꽉 껴안았고 어두운 밤 창밖에서 부는 바람소리가 예전 같지 않게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최상궁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연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석이 자라면서 무언가 꼬투리 잡을 일이 생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최상궁은 묘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향방에는 언제나 진한 향기가 가득하여 어른들도 가끔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어린 연석은 독한 약재 냄새가 나도 찡그리지 않고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맛있는 냄새가 나면 침을 흘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면 코를 막을 텐데 연석은 그저 맑은 눈만 깜깜일 뿐이었습니다. 최상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저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천하의 향기장인이 낳은 아들이 냄새를 못 맡는다면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최상궁은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상한 생선을 구해서 순덕의 별채 근처에 두거나 아주 독한 향을 피워보기도 했지만 연석은 여전히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일에 열중하느라 그리고 아들이 너무 순하다고만 생각하여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이 사실을 공론화하여 순덕을 궁지, 아니 낭떠러지로 몰아넣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연석이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영리했지만 여전히 냄새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갓 쪄낸 떡을 가져와 연석에게 주려는데 아이는 떡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를 맡지 않고 그저 모양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석아, 이 고소한 냄새가 좋지 않니? 순덕이 물었지만 연석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순덕의 가슴 한구석에 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불안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궁궐에서는 매년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큰 연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특별히 최고의 향을 뽑는 경연을 겸하기로 했습니다. 왕은 순덕에게 이번 연회에서 나라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향을 만들어 보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순덕에게 큰 영광인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최상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회날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순덕의 아들 연석의 비밀을 폭로하여 순덕을 망신주고 나아가 그녀의 능력까지 의심받게 할 작정을 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궁궐에는 화려한 연등이 내걸리고 있었지만 순덕의 별채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밤을 새워 향을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칭얼거리지도 않고 냄새에도 묻어난 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이가 잠든 머리맡에서 순덕은 사양고양이가 주었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재료를 꺼내들었습니다. 부디 이 향이 우리 연석이를 지켜주게 하소서. 순덕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감쌌지만 아이는 여전히 새근새근 잠만 잘 뿐 그 황홀한 향기에 코끝 한번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덕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창밖에는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석이 무럭무럭 자라 5살이 되자 아이는 제법 의젓한 태도가 몸에 배어 궁궐한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눈썰미가 좋아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총명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석은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 개미 한 발이 밟지 않으려 했고 어른을 보면 배꼽에 손을 얹고 공손히 절을 올릴 줄 알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았고 고된 향방일도 힘든 줄 모르고 해낼 수 있었습니다. 향방 앞마당에는 연석이 뛰어노는 소리가 풍경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보는 이들의 입가에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그림 속에는 어머니 순덕만이 알고 있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부엌 아궁이에서 불씨가 튀어 마른 솔가지에 옮겨붙는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갔고 타는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던 궁녀들이 코를 막고 뛰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연석은 연기가 자욱하게 차오를 때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순덕이 기겁하며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연석은 그제야 눈이 매운지 기침을 콜록거릴 뿐이었습니다. 아가, 타는 냄새가 나지 않더녀? 코가 이리 매운데 어찌 가만히 있었어? 순덕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연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동그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덕의 가슴에 커다란 바위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부정해왔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부엌에서 식초단지와 꿀단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연석의 코앞에 식초를 들이대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릴 텐데 연석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한 꿀단지를 가져다 대었지만 아이는 입맛을 다시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연석아, 여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니? 시큼하거나 달콤한 느낌 말이다. 순덕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석은 어머니의 슬픈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그냥 바람이 코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덕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향기를 다루어 사람들의 정을 고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신이건만 정작 자신의 피부치에게는 꽃향기 하나 맡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통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사양 고양이의 선물을 받아 누린 것에 대한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어야 한다는데 자신이 얻은 명예와 부귀 영화가 아들의 감각과 맞바꾼 것이라면 이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나 싶었습니다. 순덕은 밤새 아들을 품에 안고 제발 이 아이가 냄새를 맡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만 야속한 하늘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은 아들의 비밀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향을 만드는 책임자의 아들이 냄새를 못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콧대 높은 궁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분명 저주받은 아이라거나 부정한 어미라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궐 밖으로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순덕은 연석을 앉혀두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연석아, 잘 듣거라. 남들이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 너도 배를 문지르며 웃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 코를 막으면 너도 얼른 코를 막고 찡그라야 해. 어린 연석은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며 냄새를 맡는 척 연기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연석은 워낙 눈치가 빠른 아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들어오면 와, 구수한 냄새! 하며 탄성을 질렀고 꽃밭을 지날 때면 꽃에 코를 박고 향기롭다며 짐짓 황홀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연석을 보며 역시 향기도사의 아들이라 코가 예민하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거짓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냄새가 아닌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어 반응하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매의 눈으로 모자를 감시하던 최상궁의 의심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최상궁은 연석이 냄새에 반응하는 박자가 남들보다 미세하게 늦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냄새! 하고 반응한 뒤에야 연석이 헐레벌떡 따라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한 것입니다. 최상궁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짐작이 맞았어. 저 아이는 냄새를 모르는 게야. 어미는 천하의 명코인데 자식은 냄새 없는 세상에 산다니 이 얼마나 재미있는 구경거리인가. 최상궁은 자신의 심증을 확증으로 만들기 위해 잔인한 덫을 놓기로 계획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최상궁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탐스러운 비단꽃 바구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꽃 속에는 며칠 동안 삭혀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생선 내장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순덕이 왕비의 부름을 받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나인들을 대동하고 연석이 놀고 있는 향방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기씨, 날도 더운데 여기서 혼자 무엇을 하십니까? 마마께서 아기씨를 위해 예쁜 꽃을 보내셨습니다. 최상궁은 상냥한 가면을 쓰고 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나인들은 바구니에서 풍겨나오는 고약한 썩은 냄새에 질색하며 헛구역질을 참느라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연석은 화려한 꽃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오직 예쁜 색깔의 비단꽃만 보일 뿐 그 밑에 숨겨진 추악한 냄새는 닿지 않았습니다. 최상궁은 짐짓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씨, 이 꽃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맡아보시지요. 천하의 기이한 향이 난답니다. 연석은 평소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쁜 꽃이니까 당연히 좋은 냄새가 날 것이라고 판단한 연석은 바구니에 얼굴을 깊이 파묻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정말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마치 꿀단지 같아요. 그 순간 정적 속에 최상궁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호호호, 이것 보아라. 썩은 생선 냄새를 맡고 달콤하다고 하는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아이는 코가 먹통이다. 최상궁의 폭로에 주변의 나인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고 연석은 영문을 몰라 둥근 눈만 껌벅였습니다. 그제야 연석은 나인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아이는 어쩔 줄 몰라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최상궁은 그 틈을 주지 않고 몰아세웠습니다. 어미가 사기꾼이니 자식도 거짓말쟁이로구나. 냄새도 못 맡는 주제에 향기 전문가의 아들 행세를 하다니 이건 왕실을 능멸하는 죄다. 소동을 전해 들은 순덕이 헐레벌떡 뛰어왔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고 연석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순덕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바구니를 발로 차버리고 아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상궁마마, 어찌 어린아이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하십니까? 이것이 어른으로서 할 도리입니까? 순덕이 눈을 부름뜨고 항변했지만 최상궁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도리, 냄새도 못 맡는 병신을 낳고서 그 사실을 숨긴 네가 도리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내 당장 이 사실을 마음맞게 고하여 너희 모자를 궐 밖으로 내치게 할 것이다. 최상궁이 돌아간 뒤 향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향기 할머니의 아들이 코가 없더더라. 아니다, 귀신이 씌어서 썩은 냄새를 좋아한다더라. 하는 해괴한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순덕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연석을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은 둘째치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아들의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연석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냄새를 맡을 줄 알았더라면 제가 바보라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그 말에 순덕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은 시리도록 밝은데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쓱쓱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그 늙은 내관이 늦은 밤인데도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순덕이 나온 것을 보고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허공에 대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구멍난 독을 손바닥으로 막으려 하면 물은 결국 새어나오는 법이지요.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독을 깨버리고 그 자리에 샘을 타는 것이 낫지 않겠소? 진실은 어떤 향기보다 멀리 가는 법이니 말이오.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바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노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왜 이 아이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을까? 냄새를 못 맡는 것은 죄가 아닌데 내가 죄인처럼 굴었기에 아이도 죄인이 된 것이었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왕실 연회, 최상궁이 파놓은 함정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짓으로 냄새를 맡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없어도 세상을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연석이만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만이 어미로서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실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이번 대연회에서 전국의 향 전문가들이 모여 경합을 벌이는데 특별히 최상궁의 청으로 순덕의 아들 연석도 그 자리에 나와 천재적인 후각을 증명해 보이라는 명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개 망신을 주려는 최상궁의 계략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쫓겨날 것이고 나가서 실수를 해도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의연한 표정으로 전갈을 가져온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제 아들 연석이 그 자리에서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진한 진심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순덕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날부터 연석을 데리고 숲으로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냄새 맡는 신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의 냄새를 피부로 느끼는 법, 공기 중의 습도로 날씨를 읽는 법, 꽃잎의 색깔과 떨림으로 그 생명력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연서가 눈에 감아보렴. 코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봐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저 나무가 목말라 하는지, 흙이 비를 기다리는지. 연석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시각과 촉각에 의지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빠르게 익혀나갔습니다. 냄새라는 하나의 문이 닫힌 대신 다른 감각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회날이 다가올수록 궁궐의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연회에서 벌어질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기대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최상궁은 온갖 고약한 냄새와 향기로운 냄새가 섞인 문제를 준비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연회 전날 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 깬 순덕에게 연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냄새는 안 나지만 빗소리가 땅을 씻겨주는 소리 같아요. 내일은 아주 맑고 깨끗한 날이 될 거라고 바람이 말해주네요. 순덕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냄새보다 더 정확한 마음의 눈이 있다. 순덕은 사양 고양이가 남겨준 마지막 재료를 품에 넣으며 내일 있을 결전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궁궐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랬으며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햇살이 내리쬐어 기와 지붕마다 황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왕실의 큰 연회가 열리는 후원에는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비단으로 장식된 차양 아래로 전국의 내로라 하는 고관대작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궁중 악사들이 연주하는 검은고와 피리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연회의 시작을 알렸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향방을 책임지는 순덕 할머니와 오늘 경연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어린 연석에게로 쏠려 있었는데 그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우려 그리고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으로 들어섰는데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어머니의 온기가 연석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연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드디어 왕이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향기 경연을 시작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최상궁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앞으로 나섰는데 그녀의 표정은 이미 승리라도 한 듯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최상궁은 미리 준비해둔 5개의 커다란 백자 항아리를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겉모양이 똑같이 생겨서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고 입구는 두꺼운 한지로 밀봉되어 있어 냄새 또한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상궁은 왕과 왕비에게 공손히 절을 올린 뒤 좌중을 향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향을 만드는 재주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향을 이해하고 구별할 줄 아는 신비한 코를 가진 자를 가려내는 자리옵니다. 쇠상궁은 순덕과 연석을 힐끔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순덕 어멈의 아드님이 천하제일의 후각을 타고났다고 하니 이 자리에서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 될 것입니다.
이 5개의 항아리 중 4개에는 제가 만든 향기로운 꽃물이 들어있고 단 하나에만 썩은 구정물이 들어있습니다. 항아리를 열지 않고 오직 냄새만으로 구정물이 든 항아리를 찾아내고 나머지 4개의 향이 각각 어떤 꽃으로 만든 것인지 맞춰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밀봉된 항아리의 냄새를 맡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코가 없다는 소문이 도는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대놓고 망신을 주겠다는 심산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잠시 아찔함을 느꼈지만 곁에 선 연석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석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놓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린 소년이 수많은 어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항아리 앞에 서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최상궁은 팔짱을 끼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연석이 당황하여 울음을 터뜨리거나 엉뚱한 항아리를 고를 뒤를 기다렸습니다. 연석은 항아리 하나하나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연석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으려 애쓸 것이라 예상했지만 연석은 코를 갖다 대는 대신 눈을 지그시 감고 항아리 주변의 공기를 느끼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연석에게는 냄새가 없었지만 대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숲에서 수련하며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향기로운 꽃물은 살아있는 식물의 정수이기에 미세하게나마 따뜻한 기운과 맑은 파동을 내뿜고 있었고 썩은 구정물은 죽어가는 것이기에 차갑고 탁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연석은 첫 번째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미세한 바람의 결이 항아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느껴지는 온기를 감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봄날 아지랑이 같은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매화향이 틀림없습니다. 연석의 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는 사이 연석은 2번째, 3번째 항아리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기운이 느껴지니 장미향일 것이고 저곳에서는 가을바람의 서늘하지만 맑은 기운이 느껴지니 국화향일 것입니다. 최상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봉된 항아리에서 냄새가 새어나올리 만무한데 아이가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석은 4번째 항아리를 지나 마지막 5번째 항아리 앞에서 섰습니다. 그 항아리 앞에서는 그 어떤 생명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불쾌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연석은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차갑고 어두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꽃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이 다하여 썩어가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정물 항아리입니다. 연석의 말이 끝나자 왕이 손짓을 하여 내관들에게 항아리를 열어보라 명했습니다. 내관들이 조심스럽게 5번째 항아리의 봉인을 뜯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석이 주목한 나머지 항아리들에서는 각각 매화, 장미, 국화의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나왔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찌 밀봉된 항아리 속의 내용을 이토록 정확히 알 수 있었느냐? 그러자 연석은 왕을 향해 공손히 절을 올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태어날 때부터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오나 저의 어머니께서는 냄새는 코로만 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맡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향기는 생명을 품고 있어 따뜻한 기운이 돌고 나쁜 냄새는 썩고 죽은 것이라 차가운 기운이 돕니다. 저는 그 기운을 읽었을 뿐입니다. 연석의 대답은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약점을 지혜와 마음의 눈으로 극복해낸 어린 소년의 기대에 왕비마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상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연입니다. 아니면 순덕어멈이 미리 알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저 아이가 요사스러운 술법을 쓰는 것입니다. 최상궁은 억지를 부리며 상황을 뒤집어 보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연석과 순덕에게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때 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왕에게 청했습니다. 전하, 저의 아들이 증명해 보였으니 이제 제가 마지막 향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순덕은 품에서 작은 향로를 꺼내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사양 고양이의 마지막 재료와 자신의 정성을 담아 만든 향을 피웠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신비롭게도 오색 빛깔을 띠며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향은 코를 자극하는 진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속에 응어리진 화가 눈 녹듯 사라지며 세상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어지는 평화의 향기였습니다. 진실의 향이라 불리는 이 향기 앞에서는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향기가 연회장에 퍼지자 사람들은 모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최상궁만은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향기가 그녀의 코끝에 닿자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부여잡고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이게 무슨 냄새가 왜 이리 역하단 말이냐? 남들은 향기롭다고 하는 냄새를 혼자서만 괴로워하며 바닥을 뒹구는 최상궁의 모습은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최상궁이 꾸민 모든 음모와 그녀의 옹졸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은 엄한 목소리로 최상궁을 꾸짖었습니다. 향기를 다루는 자의 마음이 저토록 악취가 나서야 어찌 귀한 향을 만들겠는가. 네가 판 함정에 네가 빠졌구나. 어린 아이조차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데 너는 눈과 코가 멀쩡하고도 진실을 보지 못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왕은 최상궁의 직책을 거두고 그녀를 궁궐의 외진 곳에 있는 암자로 보내 마음을 수양하도록 명했습니다. 최상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쫓겨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연회장의 공기는 한층 더 맑고 가벼워졌고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 놓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자 순덕은 연석을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네가 엄마를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연석은 어머니의 품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냄새가 없어도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왕은 순덕에게 최고의 향장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연석에게는 왕실의 도서관에서 마음껏 궁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과분한 상이옵니다. 저는 그저 아들과 함께 조용히 향을 만들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흙냄새가 저희 모자에게는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축하 연회가 이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냄새에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을 나누는 대화 속에 진짜 향기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순덕과 연석은 화려한 연회장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달빛이 비치는 툇마루에 앉아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녀들이 가져다 준 따뜻한 떡과 차를 마시며 모자는 그동안 마음 졸였던 시간들을 웃음으로 털어버렸습니다. 연석이 떡을 집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떡에서는 달림 냄새가 나요. 아주 포근하고 밝은 냄새요. 순덕은 그런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연석이 말이 맞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는 코로 맡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란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감싸는 밤이었습니다.
한바탕 거센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로도 이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는지 도성의 백성들도 늦은 밤까지 등불을 켜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순덕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어준 사양 고양이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냄새를 못 맡는 아들을 주셨지만 그 덕분에 세상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해주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궁궐에서의 소란도 모두 끝이 났고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도 두려워할 시선도 없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이 든 연석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향기로운 꿈이 모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궁궐에서의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순덕과 연석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궁궐 생활이었지만 순덕의 마음은 자꾸만 저 멀리 구름이 걸린 산골짜기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바람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순덕은 왕에게 조용히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왕은 그들의 재주를 아까워하며 만류했지만 모자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뜻을 존중하여 큰 상금과 함께 언제든 궁을 출입할 수 있는 패를 내주었지만 순덕은 그저 웃으며 마음만 받겠다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궁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모자는 단촐한 진보다리 하나만을 맨 채 길을 나섰습니다. 들어올 때와 달리 화려한 가마도 호위무사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연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궁궐의 높은 담벼락을 뒤로하며 자신을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도 걸어 나오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도성을 벗어나 흙길을 밟기 시작하자 연석은 신을 벗어들고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땅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고 따뜻해요. 연석의 말에 순덕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산골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모자에게는 소풍 가는 길처럼 즐겁기만 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는 듯했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순덕은 길을 걸으며 연석에게 나무와 풀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박하라는 풀이란다. 코로 맡으면 시원한 향이 나지만 잎을 만져보면 까슬까슬하면서도 차가운 기운이 있지. 연석은 박하잎을 손가락으로 비벼보며 그 감촉을 기억했습니다. 냄새를 기억하는 대신 촉감과 온도로 세상을 기억하는 법. 그것은 연석만의 특별한 세상 여행법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익숙한 산봉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맑은 계곡 물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밭에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허리를 펴고 모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향기 할머니 아니신다? 마을 사람들은 호미와 낫을 던져두고 달려나와 순덕과 연석을 얼싸안고 반겨주었습니다. 궁궐에서 큰 벼슬을 하고 올 줄 알았던 할머니가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자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순덕의 편안한 얼굴을 보고는 모두가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짐을 들어주겠다며 나섰고 마을은 잔치라도 열린 듯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오두막은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순덕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궁전보다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툇마루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만 집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덕과 연석은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연석은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오고 순덕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먼지가 털리고 묵은 때가 벗겨지자 오두막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고 반질반질 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모습은 마치 집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산골 생활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약초를 캐고 향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조수 연석이 곁에 있었습니다. 연석은 비록 냄새는 맡지 못했지만 약초를 고르는 솜씨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손끝의 감각만으로 잘 마른 약초와 덜 마른 약초를 구별해냈고 잎사귀의 미세한 떨림을 보고 약효가 가장 좋은 시기를 알아맞혔습니다. 순덕이 향을 배합할 때면 연석은 곁에서 재료의 양을 조절해주며 어머니가 미처 놓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모자가 함께 만든 향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은은한 기운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며 향을 구하러 왔지만 이전은 향기뿐만 아니라 연석의 지혜를 빌리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연석아, 이번 농사는 언제 시작하면 좋겠니? 하고 물으면 연석은 흙을 만져보고 바람의 습도를 느낀 뒤 사흘 뒤에 비가 올 것 같으니 그때 씨를 뿌리세요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연석의 말은 틀리는 법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마음의 눈을 가진 아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연석은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가 냄새를 못 맡는다는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의 능력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순덕은 아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뒷산에서 캔 햇더덕과 텃밭에서 기른 배추를 넣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뚝배기에서는 구수하고 짭짤한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연석에게는 그저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석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기 전에 그 따뜻한 김을 얼굴에 쐬며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찌개에서 아주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요. 마치 솜이불 같아요. 순덕은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노릇하게 구운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냄새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네가 따뜻하면 된 것이고 네가 배부르면 그게 최고의 향기인 것을. 모자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와 후루룩 국물 마시는 소리가 정겨운 음악처럼 오도막을 채웠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가을바람이 호롱불을 일렁이게 했지만 방 안의 온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궁이의 불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모자의 뜨거운 마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은 뒤 순덕과 연석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성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고요했지만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 부엉이 우는 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며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연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석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무런 냄새도 안 나지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어둠 속에서 파란 불빛 2개가 반짝이더니 무언가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전 자신을 찾아왔던 그 사양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늙어서 털빛이 예전처럼 윤기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고양이는 마루미까지 다가와 순덕과 연석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야웅 하고 짧고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돌아왔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뭉클해져 손을 뻗으려 했지만 고양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고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귀한 아들을 얻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양 고양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선물은 향기가 되어 그리고 연석이라는 생명이 되어 순덕의 곁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제 순덕은 더 이상 신비한 향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행복향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는 병에 담을 수도 팔 수도 없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자 순덕은 연석의 어깨에 두툼한 소미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자자꾸나.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뒷산에 도라지를 캐러 가야지. 연석은 하품을 크게 한번 하고는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눕자 하루의 피로가 노곤하게 풀리며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잠든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걱정은 저 문밭에 두고 모자는 꿈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바람은 자고 새들도 둥지를 찾아 깃드는 이 시간, 순덕 할머니의 오두막 굴뚝에서는 여전히 사랑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향기를 직접 맡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가만히 기울이면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향기는 코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좋은 냄새는 바로 편안하게 잠든 여러분의 숨소리입니다. 이제 모두 평안히 주무세요.